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40년 절친의 장례식장에서 자기보다 더 통곡하는 남편의 모습에 어떤 의심을 품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남편이 입을 열어 털어놓은 한마디에 그녀가 왜 정신을 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처절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늘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이름 모를 기계들이 내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떠돌아다닙니다. 그 소리가 마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박동소리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경고 같아서 저는 병원 복도를 지날 때마다 자꾸만 발끝을 내려다보곤 했어요. 오후 2시.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은 무심할 정도로 눈부신데 아들이 누워있는 1인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섬 같았습니다. 침대 위에는 이제 겨우 22살인 제 아들 준호가 누워있었죠. 군복을 입고 씩씩하게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저렇게 작아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아들의 얼굴은 눈가부터 턱끝까지 두꺼운 거즈와 붕대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얀 붕대 너머로 겨우 보이는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고 그 사이로 새어나오는 숨소리는 너무 가늘어서 저는 자꾸만 준호의 손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가냘픈 온기마저 날아가 버릴까 봐서요. 준호야, 조금만 먹어보자. 엄마가 직접 끓여온 거야.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보온병에 담아온 미음을 작은 그릇에 덜어냈습니다. 숟가락 끝에 걸린 미음이 찰랑거리며 힘없이 흔들렸죠. 준호는 대답 대신 붕대 너머로 작게 신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암흑 속에서 아이가 느끼는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 차마 짐작조차 할 수가 없어서 가슴 밑바닥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짧게 진동을 울렸어요. 창가에 켜둔 작은 라디오에서는 마침 잔잔한 연주곡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 평화로운 선율을 찍고 들어온 진동소리가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제 심장을 긁어내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제 친구 유진이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유진이가 미국에서 돌아온 뒤로 가끔 소식을 전해주던 사람이었죠. 네, 여보세요? 전화를 받는 제 목소리가 낯설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울음을 참으려 애쓰는 듯한 옅은 숨소리만 들려왔죠. 그러다 마침내 무거운 단어 하나가 제 귓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숙경 씨, 유진 씨가 어제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죠. 네? 누가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침대 끝을 꽉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유진이가 죽었다고. 우리 유진이가, 그 환하게 웃던 내 친구가 이제 이 세상에 없다고요. 침대 위에서 준호가 움찔하며 붕대 감긴 얼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엄마의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거겠죠.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아득해졌으니까요. 누가 죽었다는 건지, 왜 죽었다는 건지, 그리고 이 비극이 왜 하필 우리 준호가 이렇게 누워있는 날 찾아온 건지 그 무엇 하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울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옷을 챙겨 입을 정신도 없어서
가게에서 입던 낡은 가디건을 대충 걸치고 나섰죠. 빈소 입구에 세워진 화환들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병사들처럼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빈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시야를 가득 채운 건 영정사진 속의 유진이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듯 활짝 웃고 있는 그 얼굴. 38년을 봐온 바로 그 미소였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끈 건 유진이의 얼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정사진 바로 앞에 제 남편 용대 씨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깨가, 그 넓고 단단했던 남편의 어깨가 제가 본 적 없는 모습으로 심하게 들썩거리고 있었어요. 유진 씨, 어떻게 이렇게 가요? 어떻게? 남편은 자기 몸조차 가누지 못한 채 바닥을 손으로 짚으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처절한지 제 울음소리조차 묻혀버릴 정도였죠. 주위에서 조문하던 사람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남편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원래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같이 살면서 자기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눈물을 훔치는 게 다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친구도 아닌 제 친구의 죽음 앞에서 저렇게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다니요.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하고 날카로운 의심의 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내 친구의 죽음에 왜 나보다 더 무너져 내리는 걸까? 불현듯 지난 1년 동안 두 사람이 저를 빼놓고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다닌다며 집을 나섰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가끔 맡아지던 유진이의 향수 냄새, 그리고 유진이가 저를 볼 때마다 짓던 그 묘하게 미안해하던 눈빛들까지요. 저는 떨리는 걸음을 옮겨 남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들썩이는 어깨에 손을 얹었죠. 여보, 진정해. 일단 좀 일어나봐.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도대체 이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는 도끼가 먼저 차올랐거든요. 남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뺨 위로는 눈물 자국이 범벅이 되어 있었죠. 남편은 저를 보더니 마치 숨이 막히는 사람처럼 가슴을 퍽퍽 내리치며 제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숙경아, 여보, 사실은 유진 씨가... 남편은 뒷말을 잇지 못한 채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 사이로 새어나온 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 같은 불길한 진실의 전조였어요. 말해봐, 여보, 유진이가 뭐... 대체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게 뭔데? 저는 그곳이 유진이의 영정 앞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남편의 어깨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미안해, 여보, 내가 미안해 라는 말만 반복하며 영정 속의 유진이를 향해 다시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유진이의 눈동자가 마치 저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건 40년 우정의 마침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감당하지 못할 지독한 비밀의 시작이었을까요? 분명한 건 유진이의 죽음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었다는 사실이었죠.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하지 못하고 벌써 한 계절을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의 그 차가운 공기와 남편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달라붙어 있는데 어느덧 제천 시내에는 따뜻한 봄이 지나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제천의 어느 조용한 골목 모서리에서 13년째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48,
최숙경이라고 합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야간 알바생에게 카운터를 넘겨줄 때까지 제 세상은 딱 이 10여 평 남짓한 공간이 전부였어요. 13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다는 건 동네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담벼락 너머로 다 엿듣는 기분이 들게 하거든요. 오늘 춥지요? 비가 많이 오네요. 같은 대단치 않은 날씨 인사를 건네며 손님들을 맞는 게 제 유일한 낙이자 일과였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한 사람한테 사과할 기회를 아주 영영 놓치고 나면요. 그 사람한테 못했던 말들이 자기 안에서 평생 메아리치며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입만 열면 가시도 친 말이 튀어나와서 돌아서서 입술을 깨물며 울던 밤 같은 거 말이에요. 저처럼 후회로 점철된 밤을 보내지 마시라고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제 진심이 닿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충북 단양의 아주 작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시작돼요. 소백산 자락 밑에 옹기종기 모여 살던 그 시절, 제가 다니던 분교는 전교생을 다 합쳐도 몇십 명이 안 되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5학년 봄이었을 거예요. 교실 창밖으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운동장가의 개나리가 노랗게 흐드러지던 어느 날이었죠. 담임 선생님이 웬 여자아이 한 명을 데리고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다들 주목! 오늘 서울에서 전학 온 조유진이다. 선생님의 말씀에 멍하니 밖을 보던 15명의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교탁 앞으로 꽂혔습니다. 저 역시 그 아이를 본 순간 숨을 멈췄던 기억이 나요. 유진이는 정말이지 저희 같은 시골 아이들과는 사는 세계가 다른 아이 같았습니다. 빳빳하게 풀기가 먹은 하얀 칼라의 블라우스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감색 치마, 그리고 단정하게 자른 단발머리까지요. 무엇보다 그 아이의 얼굴은 흙먼지 묻은 저희와 달리 뽀얗고 투명해서 마치 갓 쪄낸 백설기 같았거든요. 그 아이가 서울 말씨로 만나서 반가워 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낭랑하고 고운지 교실 안이 갑자기 환해지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삐딱한 12살의 저는 그 환한 모습이 왠지 모르게 얄밉게만 느껴졌어요. 시골 마을에 툭 떨어진 그 세련된 존재가 제가 가진 소박한 평화를 위협하는 것 같았나 봅니다. 저는 일부러 그 아이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아이들이 유진이 주위로 몰려가 서울 이야기를 물을 때도 창밖만 뚫어지게 쳐다봤죠. 마음 한구석에서 질투라는 이름의 못난 감정이 싹트고 있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부러움이라는 걸 인정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한 학기 내내 저는 유진이에게 마음의 벽을 쌓고 지냈습니다. 유진이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그래, 아니 같은 짧은 대답으로 일관하며 그 아이를 밀어냈어요. 유진이는 그런 저를 보며 가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렇다고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늘 그 단정한 미소를 띠고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켰을 뿐이었죠. 그러던 그해 여름,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나기가 저희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하굣길에 갑자기 쏟아진 비 때문에 저는 우산도 없이 학교 현관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처마 끝으로 떨어지는 빗줄기가 마치 거대한 커튼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흙냄새 섞인 비냄새가 코끝을 맴돌았죠.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오거나 친구들 우산을 얻어쓰고 하나둘씩 학교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제가 빗물을 발로 툭툭 차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어요. 옆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우산을 내밀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노란 우산을 든 유진이었습니다. 숙경아, 우산 없어? 나랑 같이 가자.
평소 같았으면 괜찮아. 곧 그치겠지. 하고 거절했겠지만 그날은 비가 너무 무섭게 쏟아졌어요. 저는 마지못해 유진이의 우산 속으로 어깨를 밀어넣었습니다.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걷는 좁은 비포장 도로 위로 투둑투둑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둘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침묵을 깬 건 의외로 유진이었습니다. 숙경아, 너 사실 나 별로 안 좋아하지? 내가 눈치가 좀 빠르거든. 유진이의 직설적인 물음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유진이가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조심스럽게 피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나 있잖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 작년에.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지금은 단양 사는 삼촌네에 맡겨져서 온 거야.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깍쟁이 같고 부족함 없이 자랐을 것만 같던 유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아픔이었거든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우산을 쥔 그 마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부모를 잃고 낯선 시골 삼촌집으로 보내진 12살 아이의 심정이 어땠을지, 제 자격지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죠. 그러니까 숙경아, 나 너무 미워하지 마. 우리 친하게 지내자. 유진이는 은은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차마 유진이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그저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신발 끝에 튀는 진흙보다 제 마음속에 튀어있던 못난 감정들이 더 지저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유진이에게 미움 대신 무언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게 우정이었는지 아니면 동질감 섞인 연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그날 이후 유진이를 보는 제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비가 그친 뒤 저는 유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고 박정희 여사는 당시 텃밭일이며 집안일이며 손에서 일이 떠날 날 없는 전형적인 충청도 안악이었어요. 겉으론 무뚝뚝해 보여도 속정만큼은 누구보다 깊으셨던 분이죠. 저희가 젖은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부엌에서 김치전을 부치고 계셨습니다. 얘들이 어째 이리 다 젖어왔대? 얼른 들어와서 손부터 씻어라. 어머니는 낯선 아이인 유진이를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저 손에 묻은 밀가루를 앞치마에 쓱 닦으시더니 유진이를 가만히 쳐다보셨죠. 그러고는 아무 말씀 없이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 아까보다 더 큼지막하게 김치전을 한 접시 더 부쳐내셨습니다. 유진이라 했나? 이름도 곱네. 자, 배고플 텐데 많이 먹어라. 시골 김치가 좀 쉬어도 입에 맞을 거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김치전에서 고소한 기름 냄새와 매콤한 김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유진이는 어머니가 내어주신 전을 한 입 베어 물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왜 우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유진이의 머리를 투박한 손으로 한번 쓰다듬으시며 김치가 좀 매워서 눈물이 나지? 그래도 많이 묵어. 많이 묵어야 힘이 난다. 라고만 하셨죠. 그날 이후로 유진이는 저희 집의 단골 손님이자 또 다른 가족이 되었습니다. 유진이의 삼촌 집은 늘 어둡고 조용했다고 해요. 삼촌은 무뚝뚝했고 숙모는 어린 조카가 짐스러웠는지 눈치를 줬나 봅니다. 그런 유진이에게 저희 집은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부엌은 유일한 숨구멍이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명절 차례상을 차릴 때도 유진이 몫에 새 옷을 한 벌 더 준비하곤 하셨습니다. 우리 숙경이 친구가 아니라 이제 내 딸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뺏기는 것 같아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맛있게 밥을 먹는 유진이의 얼굴을 보면서
그 마음이 금방 녹아버리곤 했습니다. 유진이는 저희 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따랐고 저희 집의 그 투박한 정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조금씩 그늘을 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봄이었던 것 같아요. 유진이와 저는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여전히 단짝으로 지냈는데 어느 날 체육 수업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유진이의 팔에서 퍼런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유진아, 너 팔 왜 이래? 어디서 다쳤어? 제가 놀라 묻자 유진이는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운동하다가 좀 부딪혔어. 괜찮아. 유진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 후로도 유진이의 몸에는 멍자국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목덜미에, 다리에, 때로는 얼굴에.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유진이가 삼촌에게 매를 맞는 것 같다고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는 내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부엌칼을 내려놓으시더니 한참 동안 마당 끝을 바라보셨죠. 그러고는 그날 밤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숙경아, 너 내일 학교 다녀오면 유진이 데리고 바로 이리로 오너라. 알겠지? 어머니는 그 길로 짐을 꾸려 단양의 유진이 삼촌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시골 안악의 몸으로 그 험한 집을 어떻게 찾아가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지금도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며칠 뒤 유진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희 집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유진이를 데려온 날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제 유진이는 여기서 살 거다. 이 아이도 내 자식이다. 유진이 삼촌이라는 그 인간, 다시는 유진이 근처에도 못 오게 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선언보다 단호했습니다. 알고 보니 삼촌이라는 사람은 유진이의 부모님이 남긴 보상금을 도박으로 다 탕진하고 애꿎은 조카에게 화풀이하며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더라고요. 어머니는 법적인 절차까지 직접 알아보시며 그 삼촌을 유진이에게서 떼어내셨고 유진이의 대학 학비까지 당신의 굽은 등을 더 굽혀가며 책임지셨습니다. 그때부터 유진이는 정말로 제 쌍둥이 자매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 작은 방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같은 상에서 밥을 먹으며 우리는 10대의 마지막을 보냈죠. 유진이는 그 고마움을 잊지 않으려는 듯 밤잠을 아껴가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액 장학금을 받고 미국 명문대로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동네에 난리가 났죠.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 마을 잔치를 하는 동네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이라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마을 성당에 있는 미국인 신부님이 유진이의 가능성을 보고 직접 추천서를 써줬다고 하더군요. 유진이가 떠나던 날 인천공항에서 저는 유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가서 잘 지내야 해. 너는 꼭 성공할 거야. 진심으로 응원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그림자가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유진이는 이제 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데 저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 남아 부모님의 일손을 돕는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아주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거든요. 나는 유진이의 들러리일 뿐인가? 하는 못난 생각이 고개를 든 거예요. 유진이는 미국으로 떠나고 저는 제천 시내의 작은 마트에서 제 청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작은 균열이 훗날 어떤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제 삶을 덮칠지, 그리고 유진이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성공하려 했는지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유진이는 자기가 받은 사랑을 성공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딸로 받아준 우리 어머니에게, 그리고 자기를 믿어준 저에게, 자기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유진이 나름대로의 보답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걸 자격지심이라는 안경을 쓰고 삐뚤게만 보고 있었던 거죠.
유진이가 미국에서 보낸 편지들에는 늘 마지막에 작은 별 모양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습경아, 여기서 보는 별도 우리 단양에서 보던 별만큼 예쁘다. 너도 그 별 보고 있지?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저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답장을 쓸 때는 늘 제 삶의 초라함이 들킬까봐 단어 하나하나를 검열하곤 했습니다. 세월은 야속할 정도로 빠르게 흘렀고 유진이는 정말로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대형 증권사에서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가 되었죠. 그리고 저는 제천 우체국에서 일하던 성실하고 무뚝뚝한 남자 용대 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그 결혼식장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빛나는 친구와 평범한 나,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낮은 곳을 지키던 제 남편 용대 씨. 그 셋에 얽히고 설킨 20년의 세월이 그날의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터져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제가 25이 되던 해 봄, 저는 단양에서 만난 동갑내기 우체국 집배원 용대 씨와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아니었고 제천 시내의 작은 예식홀을 빌려서 올린 소박한 결혼이었죠. 그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유진이가 제 결혼식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주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유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습경아, 너 진짜 예쁘다. 오늘 세상에서 네가 제일 빛나. 라고 말해주더군요. 그 진심 어린 눈빛이 고마우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왠지 모르게 서늘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서 있는 유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보다 더 귀티나고 우아해 보였거든요. 고마워. 너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야지. 라고 대답은 했지만 왠지 입안이 까끌거렸습니다. 축복 속에 시작된 결혼 생활이었지만 친구에 대한 그 묘한 자격지심은 제 결혼 반지처럼 손가락 바닥에 딱 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신혼 첫 해 가을이었을 거예요. 유진이가 저희 신혼집에 놀러와서 저녁상 앞에서 슬그머니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습경아, 용대 씨,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 같이 안 다닐래? 아이들 돌보는 일인데 일손이 많이 부족하대. 유진이는 그러면서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농담처럼 툭 던졌습니다. 습경이 너도 알잖아. 내가 너희 어머니한테 정말 큰 도움 받았던 거.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그 따뜻함을 좀 나눠주고 싶어서 그래. 남편 용대 씨는 별다른 고민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 씨 생각이 참 깊네요. 저도 찬성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봉사활동이 무려 15년 넘게 이어질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이면 저희 셋은 낡은 차에 몸을 싣고 복지관으로 향했죠. 가서 아이들과 공부도 하고 고민도 들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시간이 조금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성실한 남편과 열정적인 유진이 사이에서 차마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죠. 그 사이 유진이도 결혼을 했어요. 서울에서 큐레이터로 일한다는 말쑥하고 점잖은 남자였죠. 하지만 유진이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명절에 가끔 저희 집에 들르는 유진이의 손목에는 계절에 맞지 않는 굵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그 시계 밑으로는 지워지지 않은 멍자국들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마. 남편이 술이 좀 들어가면 실수할 때가 있는데 평소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유진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동자엔 어릴 적 단양 학교 화장실에서 봤던 그 깊은 그늘이 다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진이는 결국 그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길고 참혹했고 남편의 폭력은 끝까지 유진이의 숨통을 올감했죠. 그리고 그 끔찍한 과정 속에서
유진이는 뱃속에 고이 품고 있던 아이마저 잃는 크나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저희 집 문을 두드렸던 유진이의 모습이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해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제 품에 무너지듯 안겨서는 차마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어깨만 파르르 떨며 제 옷깃을 눈물로 다 적셨거든요. 숙경아, 내가 분수에 안 맞는 행복을 바라서 내 아이가 떠났나 봐. 그날 밤 숨이 넘어가도록 짐승처럼 앓는 친구의 등을 쓸어내리며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어머니는 삼촌의 매질에서 유진이를 구해냈지만 저는 그 애를 구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하지만 유진이는 참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속은 이미 까맣게 문드러져 피고름이 나고 있었을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 앞에서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 단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으니까요. 그 후로 저희는 특별할 것 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작은 편의점을 차렸고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군대에 갔죠. 아, 그 사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서 그 이야기는 길게 옮기지 못하겠네요. 8개월 전 어느 가을 저녁, 유진이가 제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유진이가 갑자기 제 눈을 똑바로 보며 고백하더군요. 숙경아, 사실 나는 평생 너처럼 살고 싶었어. 너희 어머니가 김치 좀 부쳐주시던 그 따뜻한 부엌.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그리운 장면이야. 진짜로. 대체 왜일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못난 자격지심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 펀드 매니저로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 동네 편의점이나 지키는 저를 동경한다니 그게 가식처럼 느껴졌거든요. 너는 참 욕심이 많아. 가질 거 다 가져놓고 이제 남의 소소한 행복까지 탐내니? 너처럼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 내 처지를 뭘 안다고 그래? 제 입에선 마음에도 없는 가시돋친 말들이 튀어나왔고 유진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그래, 내가 욕심이 많았네. 그 순간이 제가 유진이와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죠. 그 일이 있은 후 저희 셋이 함께하던 봉사활동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 자리를 피했죠. 용대 씨와 유진이 둘이서만 봉사활동을 다녀오는 주말이 늘어갔고 저는 남편에게 괜한 심술을 부리며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둘이 그렇게 죽이 잘 맞으면 아예 같이 살지 그래? 하는 모진 말을 뱉으면서요. 그날 제 못난 입술이 쏟아낸 가시돋친 말들을 끝으로 유진이와 저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세워졌습니다. 사과할 타이밍을 재기엔 제 자존심이 너무 셌고 유진이의 침묵 또한 너무나 무거웠죠. 그렇게 서로의 안부조차 묻지 않은 채 계절이 바뀌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5개월 전 제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끔찍한 비극이 시작된 건요. 군복무 중이던 하나뿐인 외아들 준호가 제설 작업 도중에 사고를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였습니다. 제설 작업에 쓰는 그 허연 석회가루가 그 독한 가루가 바람에 날려 우리 아들 눈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빠르게 조치만 했어도 아니 군 병원에서 조금만 더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졌더라면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다 놓쳐버린 채 우리 준호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 양쪽 눈을 붕대로 꽁꽁 감고 있는 아들을 처음 본 날, 저는 그 자리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이제 엄마 얼굴도 못 봐? 붕대 아래로 배어나오는 눈물에 젖은 아들의 목소리가 제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죠.
의사는 시신경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누군가의 각막을 이식받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증자가 언제 나타날지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은 지옥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아들의 마른 손을 잡고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유진이가 들어왔습니다. 8개월 전 그 모진 싸움 이후로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그런데 유진이의 모습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한눈에 봐도 몸이 반쪽이 된 채 초췌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죽통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뒤틀린 분노가 폭발해버렸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지금 내 꼴 보니까 속이 시원하니? 제 고함에 유진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이 마치 저를 동정하는 것 같아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도 없는 네가 자식 눈이 멀어가는 애미 심정을 뭘 안다고 위로하는 척이야. 그 잘난 돈으로 눈이라도 사올 거 아니면 당장 나가. 제가 죽통을 빼서 복도로 집어 던질 듯이 소리를 지르자 유진이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직하게 미안해, 숙경아. 정말 미안해. 그 한마디만 남기고는 가냘픈 뒷모습을 보이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때 잠시 그 애의 걸음걸이가 왜 저렇게 위태로운지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곧바로 아들의 붕대만 움켜쥐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게 유진이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정적을 깨고 걸려온 병원의 전화였어요. 어머님,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저는 맨발로 뛰어나가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준호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기증자를 향해 수천 번, 수만 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저는 드디어 아들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환희에 젖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채 몇 시간도 가지 못했어요. 수술이 끝난 직후 회복실에서 준호의 손을 잡고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의 직장 동료였죠. 숙경 씨, 유진이가 어제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가요? 누가 죽었다고요?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울의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빈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짐승처럼 울부짖는 제 남편 용대 씨의 통곡 소리였어요. 평생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던 그 무뚝뚝한 남자가 왜 남의 장례식에서 저토록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걸까? 가슴 한구석에서 스멀거리는 불안감과 의심을 억누르며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유진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제 남편은 그 앞에 엎드려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왜 이래? 유진이 가는 길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 제 차가운 말에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진실해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입을 떼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제가 유진이에게 던졌던 그 수많은 독설이 사실은 제 가슴을 도려낼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남편이 제 손을 으스러지게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숙경아, 여보, 사실은 유진 씨가 남편의 덜덜 떨리는 입술 사이로 간신히 새어나온 그 몇 마디가
향냄새 자욱한 빈소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귓가에는 장례식장 복도에서 들려오던 다른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조문객들의 발소리도 모두 아득하게 지워져 버렸어요. 오직 남편의 그 헐떡이는 숨소리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귓전을 강하게 때리고 있었죠. 재단 위 영정사진 속의 유진이는 단양 분교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니, 제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예쁘다고 웃어주던 그때처럼 티 없이 맑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맑은 미소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유진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너한테 못할 말을 했어. 속으로는 수천 번 그 말을 굴리며 후회하고 있었지만 막상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꺼내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채 저는 그저 멍하니 사진만 올려다볼 뿐이었죠. 제 옆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던 남편이 다시 한번 고개를 바닥에 쿵 쳐박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남편의 눈물 젖은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제발 같이 일어나자.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미칠 것 같잖아. 유진이가 뭐? 유진이가 대체 왜? 제가 남편의 어깨를 마구 흔들며 다그치자 남편이 천천히 아주 무겁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이 선 두 눈에서 끊임없이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고 콧물과 눈물로 엉망이 된 그 얼굴은 제가 20년 넘게 보아온 무뚝뚝하고 단단하던 남자의 얼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헐떡이는 숨을 가까스로 고르며 제 흔들리는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무거운 입술을 뗐습니다. 유진 씨가 8개월 전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 순간 누군가 거대한 쇠망치로 제 뒤통수를 힘껏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하며 빈소의 불빛이 일렁였죠. 뭐? 시한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말을 좀 제대로 해봐. 남편이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거칠게 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억눌린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수술이 안 되는 자리였대. 췌장 쪽이었는데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였어. 본인은 처음 판정받은 날부터 자기한테 시간이 겨우 몇 달밖에 안 남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 저는 멍하니 턱을 벌린 채 영정 속의 유진이를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8개월 전이라면 제천 저희 집 식탁에 앉아 유진이가 평생 저처럼 살고 싶다며 저희 엄마의 소박한 식탁이 그립다고 말한 그날이었어요. 저는 그때 너는 참 욕심이 많다. 다 가졌으면서 남의 소소한 행복까지 탐내냐? 하고 대못을 박았는데 그 애는 그때 이미 몸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시작된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준호의 병실을 찾아온 유진이에게 아이도 없는 네가 자식 잃은 어미 심정을 뭘 아느냐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도 유진이는 이미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어가는 친구의 가슴에 저는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버린 거였어요. 그날 유진이가 어떤 심정으로 절 찾아왔을지를 생각하니 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럼 나한테 진작 말을 했어야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40년을 어떻게 붙어 살았는데 그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제가 악을 쓰며 남편의 가슴을 치자 남편이 붉게 짓무른 눈으로 저를 처절하게 쳐다봤습니다. 너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 숙경이 네 성격을 아니까, 네가 평생 그 죄책감 다 짊어지고 살 거 아니까
자기가 눈 감고 떠나는 날까지 끝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나한테 그렇게 부탁했단 말이야. 남편의 그 말에 제 머릿속에서 지난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흩어져 있던 의문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 둘씩 잔인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떨렸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주말마다 유진이랑 둘이서만 봉사활동 간다고 했던 거, 그거 설마... 남편이 힘없이 무너지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거 도와줬어. 항암 치료도 안 받겠다고 버티는 거 겨우 달래서 병원 데려가고, 변호사 만나서 재산 서류 정리하고, 수의랑 유품 같은 거 혼자 미리 준비하는 거. 유진 씨가 혼자서는 도저히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해서 내가 같이 다녔어. 남편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저는 날카로운 칼로 생사를 저미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그 주말마다 두 사람 사이를 불륜이라도 난 것처럼 의심하며 남편에게 온갖 모진 말을 쏟아냈고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유진이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제 남편은 제 가장 오랜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그 외롭고 무서운 죽음의 준비를 묵묵히 곁에서 돕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얇은 바지를 뚫고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제 가슴 속에서 무섭게 번지는 그 뜨겁고 끔찍한 불길을 식혀주진 못했습니다. 유진이가 죽통을 들고 병실에 왔던 날, 저는 그 애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고 어깨가 야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죠. 제 자식이 다친 슬픔에만 빠져서, 못나고 못난 자격지심에 갇혀서 제 친구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그 명백하고도 서글픈 신호를 철저하게 외면했던 거예요. 다 가져놓고 남의 것까지 탐내냐? 아이도 없는 네가 뭘 아냐? 하며 쏘아붙였던 제 그 독한 말들이 그 애의 가슴에 얼마나 잔인한 빗으로 꽂혔을까요? 죽음을 코앞에 두고 세상에 피부치 하나 없이 유일하게 가족처럼 의지했던 친구에게마저 내쳐진 유진이가 그 병실 문을 닫고 나가며 돌아서서 어떤 피눈물을 흘렸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사람의 것이 아닌 듯한 기괴하고 흉측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몸을 둥글게 말았어요. 이대로 그냥 장례식장 바닥이 쩍 갈라져서 저를 삼켜버렸으면 좋겠다고, 당장 죽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백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이제부터 꺼내야 할 진실이 자신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듯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여보, 숙경아. 남편이 마른 침을 한 번 꿀꺽 삼켰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빈소 안에서 너무나 크게 들렸어요. 한 가지가 더 있어. 제 심장이 발밑으로 아득하게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무슨 진실이 더 남아있다는 걸까요? 남편은 바닥을 짚은 두 손을 파르르 떨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유진 씨가 자기가 이 세상 떠나면서 딱 한 가지는 꼭 남기고 싶다고 했어. 어릴 때 너희 어머니한테 받았던 그 따뜻한 사랑, 그리고 당신이랑 함께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 자기는 평생 받기만 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위해 장기 기증을 하고 가기로 결심했대. 그런데 그 기증하는 것 중에 눈만큼은. 남편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파래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경련하듯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눈물이 그의 턱선을 타고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굳이 그 뒷말을 완성하지 않아도 그 끔찍하리만치 무겁고 선명한 침묵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거대한 벼락이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숨통이 조여와 컥컥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화요일 새벽, 우리 준호의 각막 이식 수술이 기적처럼 잡혔다고. 병원에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던 바로 그 새벽, 그리고 이어진 유진이의 부고 소식. 수술실 앞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기증자를 향해 평생 이 은혜를 갚겠다고.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로 절을 올렸던 제 모습이 필름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부서져라 꽉 쥐고 흔들었어요. 제발 아니라고, 우연의 일치라고, 내 상상이 틀렸다고 말해달라 애원하는 미친 사람의 눈빛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천천히, 아주 무겁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새벽에 유진 씨 눈 감고 그리고 곧바로 준호 수술 들어간 거야. 준호 수술하는 의료진하고 나하고 다 알고 있었어. 유진 씨 본인이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그렇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부탁했고 법적인 절차까지 다 맞춰놨었어. 자기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빛을 준호한테 주고 싶다고. 그 한마디에 제 안의 모든 것이, 제 영혼과 육체가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아들의 두 눈을 덮고 있던 하얀 붕대를 보며 신에게 감사했던 그 기적은 사실 제 가장 오랜 친구의 죽음으로 완성된 무거운 선물이었습니다. 제 아이의 눈 속에, 영정사진 속에서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유진이의 마지막 눈빛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저는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영정사진이 놓인 재단을 부여잡고 악을 쓰며 절규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왜 그년 죽을 때까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냐고? 내가 그년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내가 그의 상처받은 가슴에 어떤 대못을 박았는데, 이대로 자기 혼자 다 주고 훌쩍 죽어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저주인지 통곡인지 모를 처절한 비명들이 제 입을 뚫고 쏟아졌습니다. 재단 위에 놓인 하얀 국화꽃들이 제 거친 손길에 이리저리 바닥으로 흩어졌고 향로가 덜컹 흔들리며 매운 재가 공기 중으로 흩날렸습니다. 남편이 그런 저를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안 돼. 숙경아, 참아. 제발. 유진 씨 마지막 부탁이었어. 너한테만큼은 끝까지 모르게 해달라고 했어. 네가 그거 알면 평생 네 아이 눈동자도 제대로 못 쳐다볼 거라고. 죄책감에 미쳐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네가 이렇게 무너지면 유진 씨의 희생이 뭐가 돼? 남편의 목소리도 이미 통곡으로 완전히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서 거칠게 벗어나 영정 바로 앞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엎어졌습니다. 우는 것밖에는, 그저 통곡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슬픔이 한계치를 넘어서면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죠.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저는 제 옷깃을 미친 듯이 쥐어뜯으며 뒹굴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미쳤어. 내가 미친년이야.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제 입을 제 손바닥으로 사정없이 퍽퍽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더러운 입으로 너한테 못할 말을 했어. 네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혼자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세상에서 널 제일 잘한다는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유진아, 제발 일어나서 대답 좀 해봐. 제발. 제 뺨이 붉게 부어오르고 터진 입술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저는 제 자신을 때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고통이 제 마음의 지옥을 조금이라도 덮어주길 바랄 뿐이었죠. 유진이가 홀로 병실에서 겪었을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공포, 그리고 그런 저를 원망하지 않고
제 아이에게 빛을 물려준 그 바보 같고 지독한 사랑 앞에 저는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엉엉 울면서 제 양손을 억지로 붙잡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여보, 숙경아, 그만해. 유진 씨가 너 이런 거 보려고, 너 이렇게 망가지는 거 보려고 그 힘든 결정 내린 거 아니잖아. 제발. 제 귀에는 남편의 애타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저 기억 속 유진이의 얼굴만 아른거렸습니다. 소나기가 무섭게 쏟아지던 단양 분교 처마 밑에서 부모를 잃은 상처를 숨긴 채 제게 노란 우산을 불쑥 내밀던 12살의 유진이. 제 촌스러운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제 드레스 자락을 조심스레 잡아주며 세상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고 말해주던 24세 유진이.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홀로 병마와 싸우면서도 제 아들을 위해 말없이 자신의 마지막 조각을 떼어주고 떠난 48의 유진이. 그 밤 저는 빈소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단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퉁퉁 부어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영정사진 속 친구의 얼굴만 하염없이 지켰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 말없이 무릎을 꿇고 앉아 가끔씩 파르르 떨리는 제 차가운 손을 꽉 쥐어줄 뿐이었죠.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의 그 지옥 같았던 3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저는 지금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던 그 빈소에서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짐을 챙겨 제천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딱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침 6시, 저는 평소처럼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마치 제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은 너무나 무심하고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너무 거대한 슬픔이나 충격을 겪고 나면 멈춰버릴 줄 알았던 일상이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굴러가는 그 모습이 더 끔찍하게 느껴지는 순간 말이에요. 저는 걸레를 빨아 매대를 닫고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빼내며 그 끔찍한 평온함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안쪽 좁은 의자에 앉아 늘 그렇듯 낡은 라디오에 전원을 켰습니다. 출근길에 들르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바코드를 찍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아침엔 바람이 제법 차죠? 오후에 비 소식이 있던데 우산은 챙기셨어요? 그 일상적인 인사를 내뱉는 제 목소리는 마치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13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해온 그 의미 없는 날씨 인사가 그날따라 제 입술을 참 무겁게 짓누르더라고요. 그렇게 기계처럼 카운터 앞을 지키고 있던 늦은 오후 무렵이었습니다. 매일 저희 가게에 들르시는 단골 김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동네 소식으로 너스레를 떨며 들어오셨을 텐데 그날은 어딘가 쭈뼛거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숙 씨의 손에는 빳빳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사장님, 저기 이거요. 미숙 씨가 아주 조심스럽게 카운터 위로 그 봉투를 슬쩍 밀어놓았습니다. 제가 초점 없는 멍한 눈으로 봉투를 쳐다보자 미숙 씨가 작게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그 서울 친구분 있잖아요. 그분이 한 달 전쯤에 제천 내려오셨다가 저한테 이걸 슬쩍 맡기고 가셨거든요. 사장님이 며칠 가게 문 닫았다가 다시 여는 날이 오면 그때 꼭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철렁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이면 유진이가 홀로 죽음을 준비하며 병원과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고 있었을 시간입니다. 미숙 씨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어깨를 가만히 한 번 토닥여준 뒤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카운터 위에 덩그러니 놓인 봉투를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폭발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한참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려와서 도저히 그 봉투를 집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손님이 끊긴 틈을 타 저는 카운터 안쪽의 좁은 사무실 책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정갈하게 2번 접힌 얇은 손편지 한 장과 빛바랜 흑백 사진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참았던 숨이 헉 하고 터져나왔습니다. 38년 전 단양의 그 작은 분교 운동장에서 촌스러운 단발머리를 한 저와 깍쟁이 같았던 새하얀 얼굴의 유진이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그 시절에 우리는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서로만 있으면 다 괜찮을 줄 알았던 철없는 12살이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유진이 특유의 단정하고 반듯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죠. 편지에는 그 흔한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심지어 그럴듯한 작별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무심할 정도로 짧고 덤덤한 몇 줄이 전부였어요. 숙경아, 너희 어머니 김치전 꼭 한 번만 더 먹어보고 싶어. 준호한테는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네 편의점 앞으로 50년쯤은 더 했으면 좋겠어. 먼저 갈게. 편지의 맨 아래쪽 끝머리에는 조그만 별 모양 하나가 앙증맞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부터 저에게 보내는 편지마다 유진이가 습관처럼 늘 그려넣곤 했던 바로 그 작은 별이었죠. 저는 편지지 끝에 남겨진 그 작은 별 모양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앞이 점차 흐려지더니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종이 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펜으로 그려진 작은 별이 제 뜨거운 눈물에 젖어 조금씩 흐릿하게 뭉개지고 있었죠. 먼저 갈게. 그 짧고 담담한 4글자 속에 유진이가 홀로 감당해야 했을 그 지독한 두려움과 끝모를 외로움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카운터에 이마를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참 더덥게도 흐르더군요. 어느덧 유진이의 49제가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장례식장 문을 나선 이후로 그동안 유진이가 안치된 납골당에 단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어요. 도대체 무슨 염치로 그 얼굴을 마주볼 수 있을까? 그저 제 자신이 너무 끔찍하고 징그러워서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평일 오후 병원에서 퇴원해 회복기에 접어든 준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술 후 빛에 예민해진 눈 때문에 옅은 색의 선글라스를 낀 준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제 곁으로 와서 가만히 멈춰서더라고요. 엄마, 저 꼭 인사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준호는 제가 왜 밤마다 방에서 숨죽여 우는지, 자기가 수술받은 그 각막의 주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저에게 단 한 번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아들은 특유의 예민함으로 이미 모든 것을 직감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아이의 그 담담한 얼굴을 보며 아무 말 없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49제 즈음의 어느 날, 저와 남편 용대 씨, 그리고 아들 준호까지 우리 세 식구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고 조용한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차 안의 공기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납골당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유리문 너머로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영정사진과 똑같은 환한 미소의 유진이가 저희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품에 소중히 안고 온 종이 쇼핑백에서 플라스틱 반찬통을 하나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하시던 방식 그대로 묵은지를 쫑쫑 썰어놓고 손수 부쳐낸 김치전이었어요. 유진이가 세상에서 제일 먹고 싶어 했던 기름기 잘잘 흐르는 그 투박한 김치전을 유리문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아, 내가 진짜 너무 많이 늦었지.
가슴이 메어와서 그 짧은 말조차 한숨처럼 힘겹게 밀어내야 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준호가 유진이의 사진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그 맑고 또렷해진 눈으로 유진이의 사진을 한참 동안 가만히 응시했어요.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엄마, 이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준호의 그 질문에 저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유리문만 쳐다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오랜 단짝이자 평생의 열등감, 가슴 깊이 박힌 가장 아픈 상처였고 끝내 자기 자신을 모조리 내어주고 떠난 바보 같은 사람. 그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가슴속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어 심호흡을 한번 깊게 한 뒤 유리문 너머의 사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이후 처음으로 입 밖으로 소리내어 제 친구의 이름을 아주 크고 분명하게 불렀습니다. 조유진, 엄마 평생 친구. 준호가 가만히 손을 뻗어 덜덜 떨리는 제 어깨 위에 따뜻한 손을 얹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단단하면서도 따스한 눈빛으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그 따스한 눈길 속에는 제 친구가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찬란하고 숭고한 사랑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었죠. 마음에 있는 얘기를 정리도 안 하고 전하다 보니 두서가 없었네요. 제 부끄러운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늦기 전에 꼭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말고 전하세요. 저처럼 영영 붙이지 못할 서글픈 편지를 가슴에 안고 후회하며 살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충북 제천에서 최숙경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나서 중간중간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친구를 너무나 아프고 외롭게 보내야 했던 숙경 씨의 그 찢어지는 마음, 감히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들 준호 씨의 그 맑은 눈동자 속에 유진 씨의 사랑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을 거예요. 숙경 씨, 이제는 부디 무거운 죄책감은 내려놓으시고 하루하루 씩씩하게 일상을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하늘에 있는 유진 씨도 분명 숙경 씨의 환한 웃음이 보고 싶을 거예요.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